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인생 리더라는 책을 이용해서 역사 속에서 재미있는 뒷이야기 또는 다른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는 숨어있는 그게 그런 뜻이었어 하는 그런 것들, 재미있는 걸 위주로 한번 역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몇몇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좀 옮겨 적어 놨는데요. 이 책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때 사용했던 옛날 용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사극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왕의 아들을 태자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 보면은 뭐 세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황제나 왕의 후궁을 무슨 비, 무슨 빈 뭐 이렇게 쓰는데 비는 뭐고 비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 책 속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태자는 황제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을 적장자를 태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자는 왕의 적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이제 4대를 하기 전까지 고구려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구려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우리가 태자라고 스스로 불렀던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4대를 하면서 이제 조선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제후국이잖아요. 우리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위를 이을 조선의 왕자를 우리는 태자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있고 빈이 있는데 또 비도 황제의 후궁은 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황제의 후궁 중에 하나가 양귀비.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양귀비가 이름이 양귀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귀비였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왕의 후궁은 이제 이제 대표적인 빈이 장희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황제의 아내는 황후죠. 그 다음에 왕의 이제 부인은 이제 왕비 또는 왕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명성황후가 처음으로 황후라고 붙였죠. 왜냐하면은 대한제국을 1897년인가 수립하고 이제 고종이 스스로 이제 황제라고 칭했잖아요. 그 고종 황제가 됐으니까 명성황후라고 했던 거고, 그 전에는 황후가 아니라 왕후 또는 왕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또 사극 보면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 뭐 폐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하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하라고 부르는 건 그 왕이 황제일 때 폐하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황제라고 칭할 수 없고 왕이라고 해야 될 때는 전하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스스로를 칭할 때는 짐 또는 과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뜻이래요. 짐이.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높여 부르는 거죠. 짐은.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춰 부를 때는 과인이라고 한대요. 과자가 허물과자예요. 그래서 과인은 허물이 많은 사람은 이런 뜻이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 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에는 재밌는 내용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9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정조 왕이 이제 수원에 이제 화성을 지었잖아요. 이제 그 화성을 지은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조가 아버지가 이제 사도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어릴 때 11살인가 그때 자기 아버지가 스스로 그 뒤주에 들어가서 8일 동안 못 나오고 죽은 걸 이제 지켜봤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묘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풍수지리가 나쁜 곳에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조는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묘자리를
풍수지리가 되게 좋은 곳으로 좀 옮기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의 경기도 이제 화성 있는 그곳이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묘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화성을 조성을 했고 또 이제 왜 그렇게 크게 다른 백성들도 살 수 있게 좀 크게 조성을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묘자리를 옮기는 그곳에 이미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묘를 쓰려면 그 백성들은 이제 거주지를 잃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거주지도 마련해 주고 자기 아버지의 묘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화성을 이제 크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화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아주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기 힘들었던 소고기를 많이 이렇게 새참 뭐 이런 걸로 내놨다고 해요. 왕께서. 그래서 그 뒤로 수원의 왕갈비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뒷이야기가 여기 되게 많아요. 이제 오늘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면 이제 우리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는 이순신 장군 사례가 나와요. 이순신이 이제 임진왜란 때 23전 23승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한산도 대첩인데 이때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거북선이나 판옥선으로 일본의 배들을 뭐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갖다 밀어서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화포를 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그게 이순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피지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배들은 제자리에서 회전이 불가능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배는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배는 제자리에서 회전이 불가하니까 한 번 위기에 몰리면 돌아서 도망을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항상 전략을 쓸 때는 지형이 좁은 곳에 상대를 유인해서 공격을 하고 그들이 회전해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일본은 지피지기를 못했느냐? 못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임진왜란이나 이때 썼던 배들은 한쪽의 화포에 대포를 장착을 해서 쏘고 나면 그거를 장전하는 시간이 좀 걸렸대요. 그래서 일본의 장군들은 조선의 배가 장전하는 시간에 공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조선의 배가 회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이나 판옥선은 대포를 쏜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반대편에서 또 쏘고 그 회전한 그쪽에서는 장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지피지기가 안 됐고 우리는 일본 배가 회전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알았고 그리고 사용했던 나무 자체가 그 판옥선이나 거북선은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걸 써서 굉장히 단단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대포알이 날아와도 거의 뭐 튕겨져 나갈 정도로 단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은 근데 그걸 몰랐죠. 우리나라 배의 재질을. 그렇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피지기를 해서 백전백승을 했다는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거까지 했는데 뭐 7장까지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제가 이 책이 더 이제 18장까지 이어지니까요. 더 읽고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리더 좋은 책 같아요.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